네, 끝잔정 예약 세워보겠습니다. 조일규 A1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오프닝에서 정리를 해본 것처럼 파월 연준 의장이 예상 밖으로 다소 완화된 스탠스의 발언을 하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훈풍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보수적인 의견 주시면서 시장을 잘 맞춰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시장 보수적으로 보고 계세요? 뭐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파월 의장 25pp에 네. 대한 의견을 얘기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팩트 체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한 3주 동안 나오면서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긴축에 대한 이슈는 이제는 변동성 요인이다. 그러니까 큰 방향성 요인이 아니다. 여기서 방향성이라는 건 큰 추세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부터는 경기 지표 잘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파월이 25p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갔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이제 전쟁을 딱 할 때요. 네.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가 딱 나올 때 그때 페드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bp가 98%였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가 전쟁이 딱 나고 나서 3일 뒤에 페드의 3월 금리 인상 전망이요. 25가 85% 올라갔어요. 네. 확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일부에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페드의 그 대차 제조표에 9천억 있었는데 지금은 8조 9천억, 10배가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뭐냐면 벌써 금리가 25pp가 될 거라는 예상이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시장이 안 돌리려 할까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갔을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럼 이유를 얘기해봐라. 어제 제가 경기 지표를 보자 그랬는데요. 최근에 단기 경기 지표가 되게 좋았어요. 뭐냐면 서비스하고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물론 민간이지만 ADP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네. 다들 아시겠지만 37만 8천 명이 증가하기로 했었는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 네, 자료 나가고 꽤 있네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고용 지표 좋아졌다고 무슨 경기 지표를 옛날에는 고용 지표 좋았는데 경기에 대한 우려가 뭐 사라진 거 아닌데 왜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전이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PMI 지수, 제조 PMI 지수하고 서비스 PMI 지수가 좋아진 상태에다가 네.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2021년 6월 달에 2%에서요.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이 5.70입니다. 예. 즉 뭔 얘기인가 하면 임금 상승이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고용 지표가 좋아진다는 건 예전보다 두세 배의 임금을 더 받는 사람들이 5.7% 임금 더 받는 사람들이 임금에 대한 그 이게 기대치를 높게 가지고 왔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만 기대치만 쫙 떨어지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7.5고 임금 상승이 5.7이니까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 1.8이기 때문에 소비를 좀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는 거지만 나중에 하반기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실질 임금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가 70%인데 네. 그러면 이거는 경기 둔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물론 이틀 뒤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 봐야 되겠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경기 지표를 계속 봐야 됩니까? 지금 단순히 좋아졌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일단 두 번째 잘 보시면 지금 단기에 나오는 경기 지표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미래에 대한 경기 지표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역대 최저치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심리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어제 파월 의장의 청문회 코멘트에서 두 가지 예전에 있었지 않은 두 가지 멘트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미 경제 역량에 매우 불확실하다 이런 네. 얘기예요. 네.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파월은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미국 경제는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두 번째, 제가 이게 굉장히 걸리는데요.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가 예기치 못한 금융시장에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네.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파월이 지금 25pp를 인상하는 것들은 벌써 러시아가 전쟁 나오고 나서 벌써 월가에서 다 예상했던 거고 그렇죠.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파월이 새로운 두 가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지표가 지금은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파월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근데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연내 둔화가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왜? 작년에는 뭐 일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안 맞았으니까. 근데 경기에 대한 부분은 처음으로 얘기했으니까 봐야 되죠. 그러면 제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경기 지표가 단기에 계속 좋아지니까. 근데 중기적으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파월의 이런 전망을 보면 아직 경기가 완벽하게 둔화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월 달은 괜찮을 것 같아요. 2,600선 초반에서 한 2,800선 초반까지. 그런데 이게 끝일까에 대한 부분은 저도 파월 의장과 같이 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의 스위프트 제재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가중될 텐데 이러한 부분은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25pp 인상해갖고 뭐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까 얘기했는데 제가 매번 우스갯소리로 이러면 안 되지만 경기 둔화 이슈가 벌어지면 인플레이션 다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면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끝이죠. 그리고 어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험블 앤 님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디 보면 need to be nimble 그랬잖아요. 험블은 뭐냐 하면 굉장히 겸손하겠다. 왜? 인플레이션 다 틀렸으니까 겸손해야죠. 파월이라도. 근데 님블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오토파일럿 다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연초에 뭐 7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딱 맞춰서 시스템적으로 딱딱 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nim블하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상황 악화 시 회의에서 50bp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물가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긴축을 할 수 있죠. 그 가능성이 열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상황이 좀 더 우려가 되니까 25pp를 인상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중국에서 양회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훈풍이 될까요? 그거는 이제 되게 좋은 지적인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중국의 좀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위안화가 초강세잖아요. 그렇죠. 위안화가 보통 초강세게 되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수출이 안 되는데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면 수출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나라의 국가에서 성장률이 떨어졌을 때 성장률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출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투자를 막 하는 경우. 근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중국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언제냐면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유럽의 재정 위기 나온 다음에 그 왜 철강, 화학 같은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2년 뒤에 공급 과잉이 와서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거는 이 투자도 안 돼요. 수출도 안 되죠. 그럼 뭡니까? 내수, 서비스밖에 투자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양해에서 중국에서 소비 위주의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소비주의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친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섹터별로만 수혜를 보겠죠. 섹터별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그런 쪽만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은 정책을 펴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저렇게 7번씩 금리 인상하는데 여기 사측 금리 인하했다가 이게 자본이 유출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정책을 만약 한다면 소비 위주의 서비스 투자 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 받을 수 있는 수혜 업종, 리오프닝 관련주, 소비 관련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관련주, 리오프닝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흐름 속에서 매매 전략 세운다면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3월 달은 제가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딱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 테마주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제는 뭐 한성수산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냥.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우리가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더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되는 업종을 찾아야 되죠. 대표적으로 조선업종. 원래도 에너지의 체인지가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조선업종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끝나면 정책 관련주가 또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 말고는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건설주 좋더라고요.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전인데
중국의 정책은 뻔하잖아요. 이제는 뭐 어떻게 네. 뭐 설비 투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하니까 수출 안 되고 설비 투자 안 되면 아마 소비를 키워서 내수를 확장시키는 형태.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 이 세 가지가 아마 당분간은 조금 선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조선업과 부동산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